축구 대표팀과 북한과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가 관중이 없는 채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러졌습니다. 29년 만에 이뤄진 이번 평양 원정에서 손흥민과 황의조가 최전방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생중계를 거부한 북측은 경기 뒤에 녹화 영상 DVD를 우리 측에 주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막판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운행부터 파업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오늘부로 복직됐다고 학교 측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건 외에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 4건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지난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87년 수원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100일을 넘었는데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今のああいう騒動が起こって以来はね、団体のお客さんはほとんどゼロに近いない。 오늘 아침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고 운행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통선 아래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도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 8시 뉴스는 조금 전 끝난 남북 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 맞대결에서 0대0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우리 응원단과 취재진, 중계진을 모두 거부했던 북한은 관중석도 텅 비운 채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인데도 현장 중계가 없어서 답답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시아 축구연맹이 보내온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경기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북한 5만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질 거란 예상과 달리 관중석이 텅 빈 김일성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나란히 2연승을 달리는 남과 북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벤투 감독은 최전방에 손흥민, 황의조 투톱을 내세웠고 그 뒤에 지난달 A매치 데뷔골을 넣은 나상호와 황인범, 이재성을 바쳤습니다. 북한도 유럽파 공격진으로 맞섰습니다.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21살 유망주 한광성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무대를 경험한 박광용을 내세웠습니다. 두 팀이 경고 2장씩 모두 4장의 옐로카드가 나온 거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황희찬과 권창훈에 이어 마지막으로 장신 공격수 김신욱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북한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0대0 무승부로 까다로운 평양 원정을 마친 대표팀은 북한의 골득실에 앞서 1위는 지켰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레바논 원정으로 올해 2차 예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북한과는 내년 6월 우리 홈에서 재대결을 펼칩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오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평양에 갔을 정도로 오늘 남북 대결에는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 북한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도 사실 신경이 쓰였는데 정작 북한은 관중은 물론 평양에 있는 외신 기자들도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성룡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벤투 감독과 이용 선수의 어제 공식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북한 기자 5명을 제외한 외신 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AD 카드까지 발급받은 평양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허락된 건 오늘 오전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입국 장면뿐이었습니다. 평양공항에 김장산 서기장을 비롯한 북한 축구협회 임원들이 마중 나온 모습만 외신에 공개됐습니다. 영국 BBC는 이 같은 상황을 중계도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람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축구 더비라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현장에서 지켜본 남북 대결에는 일반 관중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76위나 낮은 북한이 안방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 태극기가 개양됐고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축구협회 직원과 연락이 차단된 가운데 경기 상황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 감독관을 통해 국내로 전해졌습니다. 감독관이 AFC 본부에 교체 선수와 경고 등 상황을 전하면 AFC가 대한축구협회에 그리고 협회가 다시 SNS를 통해 기자단에 공지하는 다단계 과정을 거친 겁니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관중도 취재도 없었던 빅매치 남북 대결은 많은 뒷얘기만 공개된 채 막을 내렸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임금 피크제 또 인력 충원 문제를 두고 노조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든 구간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럴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현재 협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오늘 밤 막판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 운영사가 다른 9호선을 뺀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 전 노선이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행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인 지하철은 파업하더라도 필수 운행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평일은 1에서 4호선 평균 65.7%, 5에서 8호선은 78.1%입니다. 파업 시 노조 측은 해당 비율을 맞출 만큼의 인력만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최대 30%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측은 예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교통대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에는 운행률 100%를 유지해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는 인력 투입을 줄이고 퇴근 시간대는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 구간 평균 운행률 75%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파업 추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운영되는 다람쥐 버스와 시내버스의 배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도권 광역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개인 택시 부재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그럼 노사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한욱 기자,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양쪽 대화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교섭이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4층 대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본교섭은 1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정회됐습니다.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쉬어가며 숨을 고른 건데요. 4시간째 본교섭은 속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와 안전 인력 확충,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인데요. 먼저 임금 피크제의 경우 도입 취지가 정년에 가까운 노동자의 월급을 깎아서 새 인력을 충원하자는 건데 이렇게 돈을 모아도 인건비가 수십억이나 모자라 사실상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존 직원들이 받아야 할 월급 상승분을 깎아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이럴 거면 임금 피크제 취지가 퇴색됐다. 차라리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도 시민 안전과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지방 공기업의 임금 피크제는 행안부의 지침 사안이고 인력 확충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지금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아침 6시 반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네, 현장에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복직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어제 저녁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다며 오늘부로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직 휴직은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며 30일 이내 복직 신청을 하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사표는 어제 오후 5시 38분 수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표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대에 복직원을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학기가 시작돼 강의를 새로 개설할 수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개강 전까지 연구교수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빠른 복직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핑퐁이 안 돼 있고 뭐가 주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오늘 오후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국 복직 찬반 투표가 열리는 등 조 전 장관 복직을 둘러싼 학내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도 머리가 아프다면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했었는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한 번 정도 더 부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부인의 건강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정 교수가 과거부터 뇌경색을 앓았으며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면서 질병의 심각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정 교수가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검찰 조사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도 5시간 정도 조사를 받다가 두통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귀가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과거 영국 유학 당시 강도를 피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후유증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기 힘든 상태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4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정 교수의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만간 개각이 있을 거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곧 물러날 거다 이런 보도까지 오늘 나왔었는데 개각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오늘 한 일간지가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한 뒤에 사퇴할 거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총리실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인적 쇄신에 대한 고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당장 후임 법무장관 정해야 하는 만큼 인적 쇄신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인적 쇄신, 개각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이낙연 총리, 또 유은혜 교육, 김현미 국토장관도 출마 의지가 있죠. 그래서 이 중폭 개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일단 급한 법무장관 후임부터 원포인트로 인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폭이냐 원포인트냐 보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즉 대통령이 향후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구상을 밝히지 않았고 아직은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철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게 방금 이야기한 여권의 인적 쇄신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철희 의원은 이 정치 현실의 환멸을 토로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국면이 시작되고 생각이 좀 분명해졌어요.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조국 장관도 혼자 보내기에 좀 짠한 마음도 있고. 조국 못 지켰다는 민주당 적극 지지층 비난에 나름 책임지겠다는 느낌도 묻어나는데요. 이 의원이 이른바 친문은 아니지만 청와대 정무수석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었던 만큼 인적 쇄신이 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네, 지난 7월 저희가 촬영했던 일본 후쿠오카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우리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거리가 썰렁했죠. 석 달 지난 지금은 어떨지 저희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주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장사하던 이 면세점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영업을 할 시간인데도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100일이 지난 지금 일본 사회 또 일본 지역 경제는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최재현 기자가 일본 현지에 가서 취재했습니다. 뱃놀이로 유명해 지난해에만 한국인 관광객 10만 명이 찾았다고 하는 후쿠오카 인근에 있는 유명 관광지부터 가봤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웠던 배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는 매월 평균 6천 명에서 7천 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받았는데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은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団体のお客さんはほとんどゼロに近い8月9月っていうのはないわけですね。 네, 이곳은 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자유시간에 산책을 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한국인 관광객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인사를 건네니 첫 마디가 사이좋게 지내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仲良くしましょう。最後に韓国人を見たのは8月のお盆の前ぐらい。中旬、8月の中旬。 결국 이 지역 업체들은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내달라며 한국인 모집 여행사에 더 싼 요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취재진이 후쿠오카에 있는 신사를 찾았을 때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가끔 보인다고 했던 상인은 今あんまり見ないですね。難しいですけど、でも1日平均2、3団体は来た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頃は来てない時もあるし。 이제는 아예 안 보인다고 합니다. 個人ではぼちぼちいますけど、団体はそんなにいないですね。 후쿠오카에 오는 개인 관광객이라면 꼭 찾는다고 하는 유명 맛집 앞.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いつもはだいたい6時ぐらいから8時ぐらいまでは。 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기 위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후쿠오카의 해변은 지난 3개월 사이에 한국인 관광객이 없어지면서 한적한 해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곳저곳 다니면서 좀 둘러봤더니 지난 100일 동안의 불매운동이 일본 관광업계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정중히 사행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전해드리지는 좀 못했지만 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이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은 지난 100일이 지나면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직원들 70에서 80% 정도가 이 무급 휴가를 가거나 직장을 지금 그만둔 상태라고 이곳에서 만난 관계자들을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내일은 제가 지난 7월에 와서 취재했을 때도 이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던 이 중소 관광 도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오카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네, 이춘재가 그동안 알려진 것 말고도 잔혹한 범행을 더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건 외에 경기도 수원과 화성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저질렀던 모두 4차례 범행을 추가로 자백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 1989년 일어났던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춘재는 당시 8살 아이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먼저 유수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피해자는 8차 사건의 13살 박모양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늘 공개한 이춘재 추가 자백에서 뜻밖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8살 김모양입니다. 김양은 지난 1989년 7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실종됐습니다. 이후 5개월 뒤에야 입고 있던 치마와 책가방이 발견됐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김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현장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용의자 중 하나였던 이춘재의 주변 조사도 실시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이춘재는 수원에서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붙잡혀 수감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추가 범행은 1987년 12월 수원 화서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살인 사건과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 사건, 같은 해 3월 청주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살인한 사건입니다. 당초 언론에 알려졌던 1989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춘재는 추가 자백 4건과 화성 사건 10건 모두 그림으로 그려가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보신 대로 이춘재는 어른과 아이 모두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그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저지른 걸로 의심되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을 모아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태안읍 반경 3km 농촌 안에서 벌어진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통점은 늦은 밤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던 겁니다. 실제로 10건 중 9건이 저녁 6시 반부터 새벽 시간 야외에서 벌어졌고 피해자 7명은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 자백으로 드러난 추가 범행은 어른, 아이, 시간, 장소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1989년 발생한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대낮에 귀가하던 8살 초등학생을 노렸습니다. 2년 뒤 일어난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 사건은 장소가 밖이 아닌 피해자의 새방이었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 역시 실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다른 점이 있지만 이 씨의 자백이 믿을만하고 당시 현장 상황과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씨의 DNA가 검출된 5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어제 이 씨를 공식 입건하고 공식 신문 조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DNA가 추가로 나오거나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씨 소행으로 의심되는 다른 유사 사건들도 모아 여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닥치는 대로 범행했다는 이 씨 자백이 사실일 경우 유사 사건의 범위가 크게 확대돼 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비록 이 씨 범행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할 순 없지만 미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끝까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잠실 쪽 한강에서 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기저귀를 찬 채였는데 주변에서 들어온 실종 신고도 없어서 경찰이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둔치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이곳에서 어린 아기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119 순환구조대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한강에서 1세 남아로 추정되는 시신을 건져 수습했습니다. 기저귀를 찬 상태라고 신고는 들어와서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지 며칠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오래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어린 아기인데다 주변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도 없어 경찰이 아기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인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어요. 전까지는 단정할 게 없어요. 경찰은 발견된 지점 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지만 강 주변이라 CCTV가 많지 않은 곳이어서 목격자를 찾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 광안대교에서의 모습입니다. 달리던 차에 불이 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운전자는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차를 몰다가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광안대교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붙은 차량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도로를 뒤덮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유리를 깨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재로 변했고 바퀴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쯤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난 차량을 피해 다른 차들이 서행했고 출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지나까지 시간은 10분이니까 완전히 빨리 되는데 화재 난 주변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40대 운전자는 다행히 화재 직전 차량을 빠져나와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즉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차량이 비탈길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풀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차량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보조 배터리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중에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시험해 봤더니 배터리 용량도 표시와 다르고 고온에서 불이 붙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조 배터리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고온에서 얼마나 견디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이 중 1개 제품은 130도 온도에서 10분이 지나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30분을 견뎌야 하는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겁니다. 제조사인 아이리버는 물량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문제였습니다. 겉면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용량이 70%에도 못 미치는 제품도 있었고 가장 양호한 제품도 91%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용량이 지시한 그대로 그 보조 배터리가 만들어져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조 배터리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211건으로 4건 중 1건이 폭발, 발화 같은 안전성 문제였고 충전 불량 건수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보관 및 사용할 경우 제품 손상이나 발화 및 폭발 위험 등이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조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 기준의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건 눈 건강에 좋지 않은데 타이완의 한 청소년은 스마트폰 때문에 생맹이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첫 사례라고 하는데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타이완에 사는 16살 류모 양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매일 10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간색 신호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 증상이 왔습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한참 지나야 겨우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야맹증도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일간지 자유시보 인터넷판 보도 내용입니다. 류 양을 담당한 타이완 보형과기대 병원 의사 홍치팅은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과다 노출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블루라이트가 망막에서 밝기를 감지하는 간상세포와 색상을 구별하는 원추세포에 손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블루라이트가 눈 망막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동물 실험 결과는 있고 사람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타이완 소녀의 경우 스마트폰을 덜 보니 생맹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한 번 나타난 생맹은 좋아지기 힘들다며 오히려 시력이 나빠졌는지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어두운 곳에서 오랜 시간 사용하면 눈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홍채가 많이 커진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이제 노출을 되면 훨씬 많은 빛의 블루라이트나 빛을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볼 때는 가급적 밝은 곳에서 이용하고 주기적으로 사용을 멈추고 눈을 쉬도록 해야 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오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6학년 학생 한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다른 목격자가 없고 CCTV에도 범인 모습이 찍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낮 12시 40분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괴한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6학년 학생 한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내용인데 학생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가 이제 점심시간이고요. 아이 진술에 따르면 이제 점심 식사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학교 정문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잠금 장치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괴한이 침입했다는 소식에 두려운지 모두 상기된 목소리입니다. 커스터칼로 여기 6번 긁었다고. 선생님들 난리 나가지고 문 닫고 문 잠그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교생 680여 명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사과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60여 개 CCTV 분석 등을 통해 괴한의 신원을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 피해 학생 외에 목격자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최근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벌써 6마리째인데 특히 민간인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감염 멧돼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오늘 시작된 멧돼지 포획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어제 오전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남쪽으로 약 900m 떨어진 지점. 민간인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사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염된 멧돼지들이 DMZ나 민통선을 넘어 민간들이 사는 지역에 활발하게 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멧돼지들이 사육하는 돼지들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멧돼지 수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팀 900여 명을 투입해 최전방 지역에서 멧돼지 포획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도 그제 야생 멧돼지 포획 계획을 발표했는데 폭 2km 구간을 차단 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를 전면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번식기 멧돼지의 하루 이동 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2km 구간은 너무 좁다는 겁니다. 최대 6km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존을 임의적으로 거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2km니 3km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차단선을 훨씬 남쪽으로 내려 포획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최대 양분 산지인 충청 지역까지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도심 곳곳에 멧돼지가 나타나면서 시민 안전에도 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건물 주차장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건너 주차장으로 달려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도망치기 바쁩니다. 주차장 안을 5분 정도 서성이던 멧돼지는 철조망을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했던 현장입니다. 보시면은 아직도 선명하게 발자국이 남아있고 도망가던 멧돼지 때문에 철조망 곳곳이 부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무게 100kg 이상으로 보이는 멧돼지가 달아나면서 기동포획단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최근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 달리던 차량과 부딪히는가 하면 주택가를 침입한 멧돼지가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는 보통 번식기인 11월부터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출몰하는데 올해는 출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20일 정도 빠른 것 같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이를 많이 섭취해야 되니까 산에서 구하지 못한 먹이를 도심으로 구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말고 천천히 주변 지형지물 뒤로 숨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검사들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 감찰이 가능하도록 한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법무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블랙리스트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무부가. 선정 사유가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상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타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까지 포함하는 등 매우 모호하게 설정돼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리 대상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2012년에 만들어진 이 지침은 지난 2월 폐지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개인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벤츠 검사 등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 자료까지 내고 만들어진 지침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법무부가 개혁안을 강행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는 관련 문건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검찰개혁 지우고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불쏘시개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공수처법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주장은 검찰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은 국민 심판을 받은 거라며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개혁 지우고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려 공들였습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모든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이른바 장기 집권 사령부가 될 거라며 절대 불가를 외쳤습니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보다 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야를 떠나서 나와 정파를 뛰어넘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다른 한 곳인가에 그 유사한 그게 어디입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3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법과 선거법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는데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 6개월 남은 내년 총선과도 맞물린 만큼 양보 없는 대치가 예상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삼성에 이어 오늘은 현대차를 방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첫 일정으로 오늘 경제 행보를 택한 겁니다. 그 배경을 전병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뒤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은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생산한 수소차를 타고 입장한 문 대통령은 2030년 경쟁력 1위를 핵심으로 한 미래차 국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당기고 예산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가 공존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습니다.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 협력도 필요하다는 말씀. 문 대통령의 오늘 일정은 삼성 공장 방문 뒤 닷새 만에 이어진 대기업 관련 행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 전략이 저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포스트 조국 국면의 첫 행보로 경제 일정을 택했다는 점에서 경제 성과로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청와대는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포함해 추가 경제 일정을 여러 건 기획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른바 부자 동네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차량 세대와 아파트를 며느리와 자녀 명의로 돌려놓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여유가 있지만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겁니다. 부자들의 세금 체납은 사회적 공분과 서민들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각 구별 체납액을 살펴본 결과 부촌인 강남 3구에 39%가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2억 원 이상 고액을 상습 체납한 사례의 3분의 1이 강남 3구에 집중됐고 1,000만 원 넘는 지방세 체납자도 강남 3구가 43%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자 상당수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세금 낼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숨기고 도피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부자들의 세금 체납에 세무당국이 징세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징수율이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뿐만 아니라 바지 사장 등 차명으로 빼돌리는 등 갈수록 진흥화하고 있어 파악이 쉽지 않은 게 이유입니다. 조사 일부 건에서 고액 미납 금액이 있어서 좀 징수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 추적팀을 가동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미국에서 한 흑인 여성이 집안에서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다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종 편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흑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어두운 새벽 백인 경찰관이 집 주변을 수색합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보더니 손을 들라고 소리치고는 곧바로 총을 쏩니다. 집안에서 8살 된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던 28살 흑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당시 경찰관이 위협을 느꼈고 집안에서 권총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여성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 called because I was concerned for my neighbor's safety and well-being. I feel guilty because had I not called the Fort Worth Police Department, my neighbor would still be alive today. 흑인 사회는 백인 경찰이 인종적 편견 때문에 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호수를 착각하고 남의 집에 들어간 백인 경찰이 흑인 집주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00명 가까운 흑인들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있습니다. 또 흑인이 경찰에 총에 맞을 확률은 백인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지만 자기 집에서조차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흑인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올해 일본에선 아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한 편이 뜨거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적 소재를 직설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일본에선 흔치 않은 데다가 한국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김영하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익명의 제보 한 통이 언론사로 날아듭니다. 추적에 나선 기자가 진실에 다가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지난 6월 조용히 개봉한 영화는 뜨거운 반향 속에 석 달 넘게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총리가 연관된 사학비리, 여기자 성폭행 같은 아베 정권의 실제 비리들을 애두르지 않고 판박이처럼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韓国の力強い社会派映画を見て、日本でもこういうものが作れないものかなということは心の中でずっとありました。 진실을 파헤치는 주인공 기자 역은 한국 배우 심은경 씨가 맡았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론되던 일본 배우들이 출연을 고사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こういう映画に出てはいけ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ですね、見えない圧力のもとに作られた映画でございます。 영화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 정권과 언론의 검은 담합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 너머에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でも自分のその個として自分を選択するというか、その情報が正しいのかっていうのを常に疑う力っていうのを自分たち自身が持つべき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願いを込めて描いた部分もあります。 이 영화를 만나는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 형태로 날리면서 쌓이진 않았는데요. 작년보다 사흘 정도 빠르게 관측됐습니다. 밤사이 또다시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대관령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또다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한낮 기온은 20도, 부산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약간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어제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올린 추모글 에마저 근거 없는 욕설과 조롱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나는 짧은 한 줄이지만 범죄일 수밖에 없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86만 개의 댓글이 포털 사이트에 달렸고 그 가운데 무려 80%가 악성 댓글로 분류됐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최혜림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또 라이브 이벤트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